안녕하십니까. 프레시안 박인규입니다. 오늘은 냉전 종식 이후 미국과 소련, 미국과 러시아 관계의 전개 과정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989년부터 최근까지 2025년까지 미소 관계가 어떤 변화와 굴곡을 겪었는가, 이런 말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2차 대전 이후에 어떤 세계 질서를 규정했던 미소 간의 냉전이 평화적으로 끝난 뒤에, 그래서 역사의 종말이라는 말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이 30년 뒤에 다시 미러 간의 전쟁으로 바뀌게 되었는가, 이것을 이해하는 게 오늘날의 국제정세, 세계 질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아주 멋있게 얘기를 한다면 1985년에 소련 공산당 서기장으로 등극한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특히 70년대 이후에 소련 체제가 지속할 수 없다, 이 억압과 강제만으로는 소련 내부를 그리고 동유럽을 이끌고 갈 수가 없고, 특히 80년대 이후 미국의 핵군사력 증강, 이른바 전략 방어 구상이라고 그래서 미사일 방어망을 비롯한 미국과의 군비 경쟁이 이게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래서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에서 대내적으로는 개혁, 대외적으로는 미국과의 핵군비 경쟁 종식, 이런 거를 얘기해서 결국은 성사를 시킵니다. 1989년도에 동유럽이 해방됐고 90년대에 독일이 통일됐고, 그리고 미소가 화해한 듯이 보였어요. 그런데 그게 30년대 전쟁으로 바뀝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그 냉전 종식의 의미에 대한 미국과 소련 또는 러시아의 어떤 인식의 커다란 격차입니다. 미하일 고르바초프를 비롯한 소련의 지도부들은 자신들이 냉전 종식의 공동의 승자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여자다. 냉전이 끝까지 가면 결말은 뭡니까? 핵전쟁입니다. 핵전쟁을 하면 인류는 같이 죽습니다. 그런데 그 핵전쟁의 위협을 같이 끝냈다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냉전의 공동의 승자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에 따라서 소련 지도부는 소련이 유럽의 일원 또는 세계, 자유민주적 세계의 일원으로서 새롭게 안보, 독립과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어요. 반면에 미국의 지도자들, 미국의 엘리트들의 세계인식은 다릅니다. 냉전에서 우리가 이겼다, 소련이 졌다, 우리가 이겼으니까 이제부터 우리 마음대로 세계를 요리할 수 있다. 즉 미국 일방주의죠. 이것이 쉽게 말하면 2022년에 미러 간의 우크라이나에서의 대리전쟁을 불러온 근본적 원인입니다. 왜? 러시아로서는 이제 핵전쟁을 끝나고 자유와 번영을 누리고 싶었는데 나토가 계속 동진을 해오면서 러시아의 안보를 위협을 한 거예요. 미국에서는 그거 너한테 위협 안 돼 하면서 걱정 마 하는데 계속 러시아의 안보를 위협한 겁니다. 냉전 때는 소련이 동유럽이라는 완충지대를 가졌기 때문에 안보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냉전이 끝나면서 동유럽에 있는 폴란드, 헝가리, 체코 같은 나라들을 놔줬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이제 시나트라 독트린, 마이웨이라고 그래서 했는데, 어쨌든 이 냉전 기간 동안은 유럽에서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롱 피스라고 그래요. 긴 평화의 시대였다. 물론 콜드 피스죠. 차가운 평화죠. 군사적으로 대결을 했기 때문에. 냉전이 끝나면서 군사적 대결이 필요가 없었는데, 그러면 나토도 해체가 됐다면, 그리고 새로운 평화적 유럽의 집단 안보 체제를 만들었다면 소련 또는 러시아가 안보 위협을 느끼지 않았을 텐데, 우크라이나, 조지아까지 나토가 계속 커지면서 결국은 이 러시아로서는 국민들의 민생과 자유보다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국가의 독립이죠. 국가의 주권 확보죠.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 과정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2022년에 본격화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난하지만,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 러시아로서는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군사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곡절이 있었다.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었다. 이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989년 냉전 종식 이후에 미러 관계가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가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한국전쟁을 계기로 군사력을 대폭 증강했으나 유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이 없었어요. 1950년부터 75년까지는 한국, 한반도와 베트남, 동아시아에서만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전쟁에서 진 다음에
1979년부터 2021년까지는 아프간을 비롯해 이라크, 대중동 전쟁, 자그마치 40년 동안 중동에서만 전쟁을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1999년도에 이제 그 세르비아를 폭격한 적이 있지만 그것은 일방적 폭격이었고, 중요한 것은 2014년부터 우크라이나 내전으로 시작해서 2022년도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에서 대단히 큰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우크라이나라는 군대가 2014년 이후에 엄청나게 커지면서 유럽에서는 터키 다음으로 두 번째 큰 군사대국이에요. 그리고 가장 큰 대국은 어떻게 보면 러시아죠. 터키를 빼놓으면. 그러니까 굉장히 큰 전쟁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쨌든 이 전쟁은 지금 2025년 현재 끝나가고 있고 러시아가 이겨가고 있고 미국이 사실상 졌습니다. 미국이 화해를 요청한 것은 졌다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 그래서 새로운 국제 질서를 나을 겁니다. 앞으로 5년, 10년을 봐야 되겠죠. 그러나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게 된 이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이 국제 질서, 국제 정세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라는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대략 1985년부터 차도 좋고 대략 한 5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화해 단계. 1985년에 고르바초프가 집권을 하고 냉전이 끝나고 소련이 해체될 때까지 대략 1991년 12월까지입니다. 그리고 추종 단계. 러시아가 미국을 일방적으로 추종하던 시기가 있어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러시아에 이식시키겠다. 그게 1991년 12월부터 1999년 12월 말까지입니다. 옐친 시대죠. 이때가 제일 미러 관계가 좋았습니다. 그야말로 미러 시대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2000년도에 문명의 KGB 요원 출신인 푸틴이 총리를 거쳐서 2000년부터 러시아의 실권을 장악합니다. 이 푸틴 시대의 미러 관계는 대략 3단계를 거칩니다. 대략 2000년부터 2008년까지는 갈등, 아직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갈등, 그 나토 동진을 둘러싼 갈등입니다. 그리고 이 러시아의 경제 자립을 위한 그런 갈등입니다. 그리고 2014년도를 계기로 사실상 대결 상태로 들어갑니다. 2008년도에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조지아, 예전에 소련의 한 공화국이었던, 그리고 흑해를 주변을 둘러싼 흑해의 안보에 굉장히 중요한 우크라이나와 조지아를 나토에 가입시키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 좀 갈등이 좀 고조됐고 2014년도에 마이단 쿠데타로 우크라이나의 중립 성향의 야누코비치 대통령을 제거한 것.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으로 푸틴이 크림반도를 다음 달에 합병한 것. 그리고 동남부, 우크라이나 동남부에서 러시아계에 있는 주민이 있는 동남부에서 우크라이나 중앙정부와 이 돈바스 주민 간의 내전이 일어난 것. 이렇게 해서 사실상 2014년도에 대결 상태로 들어갔고, 그리고 2014년부터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이 유럽의 주요한 군사 세력으로 대대적으로 키워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다 못한 푸틴이 2021년 12월 달에 러시아의 안보를 보장하라. 지금 러시아만 혼자 유럽에서 외톨이가 되고 있다라고 협상을 요청했으나 바이든 행정부가 그것을 걷어차면서 2022년 2월 달에, 정확하게 제가 지금까지 2022년 2월 22일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2022년 2월 24일 날 특수 군사작전이라는 이름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전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걸 대리전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미국이 무기를 대주고 정보를 대주고 작전을 짜주고,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나토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를 전폭적으로 밀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은 벌어지고 있으나 나토와 러시아가 싸운 대리전이었다. 6.25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북한이 남침을 했는데 남한이 혼자 싸운 게 아니죠. 미국을 앞세운 16개 서방국가들이 참전해서 전쟁이 커졌고 여기에 중국까지 들어오고 해서 미국과 일본도 사실은 참전했습니다. 미국과 서방,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참전한 전쟁. 이것이 사실은 약 70년 만에 다시 벌어진 것이죠. 유럽에서 전쟁이 다시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러 관계의 전개 과정을 가는 게 중요하다. 첫 번째,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1985년도에 고르바초프라는 젊은 지도자가 등극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까지나 강제와 억압으로 이 소련은 물론 동유럽을 끌고 갈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동유럽의 자유화. 동유럽 이제 니들 맘대로 가. 그래서 폴란드를 비롯한 이런 나라들이 물론 자유연대 노조 이런 운동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소련의
영향권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고르바초프가 시나트라 독트린이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My way, 너의 길을 가라. 나 안 맞겠다. 그리고 안 맞다 보니까 1989년 11월 9일 날 이 냉전의 상징인 베들린을 동서로 갈랐던 베들린 장벽이 무너지고, 그리고 1990년 10월 달에 동서독이 통일을 합니다. 그 통일을 하면서 서방 지도자들은 소련에게 야, 지금 나토가 서독까지 있는데 요 서독 여기에서 1인치도 더 동쪽으로 확대 안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해서 끝납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이제 고르바초프가 바랐던 것은 무엇인가? 새로운 통일된 유럽에서 그 고르바초프가 내세운 슬로건이 유럽 공동의 집 또는 유라시아 공동의 집이었는데, 그러니까 유엔이 표방했던 집단 안보. 그러니까 어느 한 나라만 안보가 보장되고 다른 나라는 안보의 위협을 느끼는 게 아니라 모든 나라가 안보의 보장을 느끼고 분쟁이 생겼을 때는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이런 새로운 유럽을 꿈꿨던 거예요. 유럽 또는 유라시아를. 그래서 포르투갈의 리스본에서 이쪽 동쪽 연해주 끝에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유럽 공동의 집을 만들자. 즉 공동의 집이니까 한 집 한 사람들이니까 뭐 싸워도 서로 죽이기까지 하겠어요. 그래서 집단 안보를 이루면서 소련도 뭐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같은 사회민주주의 국가가 되고 싶다. 그래서 안보와 자유와 번영을 누리고 싶다. 그래서 실제로 89년도 봄에 인민대표자대회라고 해서 공산당은 아니지만 우리로 치면 국회 같은 데를 처음으로 자유선거를 실시합니다. 처음으로 선거를 하는 걸 해요. 그리고 90년도 초에는 공산당의 일당 독재, 그러니까 공산당이 모든 정치 권력을 독점한다는 것도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정당이 나와도 돼요. 이런 식으로 자체 민주화, 그리고 글라스노스트, 이게 뭐 투명성, 공개성 이런 건데, 야, 그 스탈린 일에 우리가 너무 비밀이 많아. 정부가 하는 일을 인민들이 몰라. 이걸 다 밝혀. 그게 글라스노스트. 페레스트로이카라는 거는 다시 만들자, 개혁하자. 우리 정치 구조를 다시 만들자 해서 민주적이고 투명하고 이 인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개혁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1987년도에 미국 타임즈가 고르바초프를 고르비라는 애칭으로 부르면서 올해의 인물로 표지에 올려요. 왜? 85년도부터 고르바초프가 아주 그냥 그야말로 평화공세, 이 핵무기, 핵전쟁은 인류를 그냥 다 죽일 뿐이다. 그래서 아주 대담하게, 특히 86년 그 아이슬란드의 레이키아비크라는 데서 레이거라고 정상회담할 때는 우리 10년 내에 모든 핵무기를 철폐합시다. 라는 대담한 제안 내놓습니다. 이게 거의 합의에까지 이르렀는데 레이건 대통령이 주변 참모들의 만류로 이거를 못해요. 그러니 결국 이제 87년도에 그 중거리 핵무기 조약 하는 걸로 끝나버리고 말았는데, 어쨌든 그 86, 87, 88, 89년까지 이 고르바초프의 전 세계에서의 인기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87년도에 타임즈의 표지 인물이 되고 90년도에는 냉전을 끝내고 독일 통일을 받아들인 그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동안 2차 대전 이후에 군사력으로 동유럽 국가들을 자신의 휘하에 묶어두고 그다음에 미국과 핵군비 경쟁을 벌였던 소련이 먼저 나서서 동유럽도 해방시키고 핵군비 경쟁도 중단시키고, 그야말로 이 소련에게는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았는데 이게 실패합니다. 왜 실패하느냐? 두 가지입니다. 국내 국외인데, 첫째는 고르바초프가 실권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련이라는 나라가 15개 공화국으로 이루어진 나라예요. 일종의 연방 국가인데 핵심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입니다. 이게 원래 이제 이 러시아 인종적으로 하나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앙아시아에 5개 공화국이 있고, 발트 3국이라고 서쪽 끝에 2차 대전 이후에 소련에 합병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라는 나라가 있고, 코카서스에 또 이제 3나라가 있어요. 뭐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옆에 왼쪽에 서쪽으로 몰도바라는 조그만 나라가 있는데 15개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들이 막 이제 독립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동구권 나라들이 독립하는 거는 이해할 수 있는데 소련이라는 나라는 하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하나예요. 예를 들면 경제 같은 경우 뭐 군수공장은 뭐 시베리아 어디에 있고 생필품 공장은 어디에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의 단위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 분리 독립의 기운이 굉장히 셉니다. 특히 발트 3국과 이 코카서스,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이런 나라들은 굉장히 독립을 세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고르바초프가 연방보다는 조금 느슨한 국가연합으로 바꾸자라고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공산당 기득권 세력이 이거 소련이 해체되는 걸 우리가 두고 볼 수가 없어 해서 8월 달에 1991년 8월 달에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때 고르바초프는 크림반도에 있는 휴양지에 있었어요. 휴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산당이 윤석열이 일으킨 것 같은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막아낸 영웅이 누구냐? 보리스 옐친입니다. 러시아 사람, 같은 러시아 사람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좀 성격이 좀 뭐랄까 다혈질이고 엄청난 음주광, 술을 좋아해요. 그런데다가 고르바초프하고 다른 거는 뭐냐면 고르바초프는 북유럽식의 사회민주주의를 선호했다면 옐친은 미국식의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신자유주의를 더 선호했어요. 그리고 사실 89년부터 미국의 NGO들이 막 들어가면서 미국식 민주주의의 장점 이런 걸 엄청나게 전파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결국은 이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고르바초프는 소련 대통령이긴 하지만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공산당 관료로 성장한 사람이에요. 반면 옐친은 뒤늦게 아웃사이더로 들어와서 적어도 중요한 것은 91년 8월 쿠데타 때 탱크 위에 올라가서 뭐 막 공산당 뭐 군부를 막 깨면서 쿠데타를 무산시킨 사람입니다. 3일 만에 끝나버렸어요. 3일 천하예요. 결국은 고르바초프의 국내 집권 기반이 사라졌고 특히 옐친은 자기는 러시아 대통령인데 그 사람도 선출로 됐지만 이 15개 되는 공화국을 데려가기도 귀찮아. 그러니까 1991년 12월 26일 날 우크라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3개국이 모여서 야 우리 이거 그냥 해체하자. 그래서 뭐 사실상 해체합니다. 뭐 그다음 CIS라고 독립국가연합이라는 걸 만들긴 하는데 하여튼 사실상 해체가 된 거예요. 그 발트 3국은 이미 독립을 선언했고 코카사스 3국도 독립을 선언했고 이제 중앙아시아만 약간 이제 워낙 이 러시아랑 가까우니까 남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91년 8월 공산당의 쿠데타의 여파로 고르바초프는 사실상 실권하고 그해 말에 소련은 해체됐다. 그러니까 동유럽이 해방된 것과 소련의 해체는 다르죠. 그 결과로 뭐 인구가 뭐 한 40%인가 줄고 경제 규모도 줄고 다 줄어요. 쪼그라든 겁니다. 러시아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미국의 태도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련은 우리가 공동으로 냉전을 평화적으로 종진시켰다. 세계의 평화를 가져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과 대등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미국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드디어 우리가 그냥 군비 경제로 밀어붙이니까 소련이 무너지는구만. 우리가 이겼어.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1917년도에 소련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났을 때부터 미국에게 소련은 이념적 숙적이었지만 2차 대전 후에 중요한 것은 미국에 맞먹는 핵군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일방적으로 군사력을 사용해서 다른 나라에 뭔가 자신의 의지를 강요해야 할 때 그거를 견제하는 존재가 바로 소련이었습니다. 그런데 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토라는 것을 1949년도에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이게 1950년도 6.25 전쟁 이후에 실체화가 됐고 그것을 만들 때부터 목표가 미국은 들어가고 러시아는 쫓아내고 독일은 깔아뭉갠다. 즉 미국이 유럽에 들어가서 군사력으로 유럽을 지배하겠다는 게 원래부터 나토의 목표입니다. 냉전이 끝났어도 이건 안 바뀝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나토라는 것은 유럽을 미국이 지배하기 위한 대단히 중요한 군사적 도구예요. 이러한 사실을 가장 잘 알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60년대에 원래 그 나토 사령부가 파리에 있었는데 쫓아냅니다. 벨기에로. 그 냉전 종식 이후에도 미국이 안 나가는 이유는 뭐냐면 계속 유럽을 미국의 이 지배하에 두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것이 요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딱 드러났죠. 전쟁 일어나자마자 막 그 유럽 국가들에 대해서 뭐 가스 수출하지 마, 뭐 뭘 하지 마, 뭐 우크라이나에 무기 대라고 뭐 그야말로 마지막 우크라이나까지 싸워 그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니까 야 이제 끝. 우리 러시아랑 화해할 거야. 우리 뭐 유럽 잘 모르겠어. 그 우크라이나 너희들 지금 러시아한테 빼앗긴 20% 영토 그거 되찾을 생각하지 마. 나토에도 못 들어와. 그래서 지금 뭐 이 2월 14일부터 16일까지 열린 뮌헨 안보회의에서 그 안보회의 그 서유럽을 안보를 위한 회의인데 그 의장이 마지막 연설을 하면서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우크라이나가 진짜 자유민주주의국가인데 여기에 버릇하냐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지금 유럽 정치가들은 대략 한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 특히 2010년대 이후에 미국이 완전히 예속된 거거든요. 결국 이렇게 돼서 중요한 것은 소련은 냉전을 미국과 공동으로 평화적으로 종식시켰으므로 유럽의 일원으로 남아서 안보와 자유와 번영을 누리고 싶다 했는데 안 된 겁니다. 그리고 91년 말에 소련이 해체되면서 이제 미러 관계가 시작돼요. 그게 이제 2000년까지인데 정확하게는 1999년까지죠. 이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옐친은 대단한 국민적 영웅이었습니다. 왜? 91년 8월 달에 일어난 공산당의 쿠데타
쿠데타를 맨몸으로 막았으니까. 그리고 이 1992년부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도입을 미국의 지도하에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어 특히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 이제 이른바 제프리 삭스를 비롯한 전문가들이 와서 충격요법이라고 그래서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민주주의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민주주의는 사실은 고르바초프가 이미 도입을 했어요. 핵심은 시장경제입니다. 시장경제인데 민영화하고 자유화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1980년에 시작된 신자유주의적 경제를 러시아에다가 도입한 거예요. 대단히 잔인했습니다. 완전히 민생이 파탄났어요. 그 미국의 대공황 또는 소련으로서는 2차 대전, 그때보다도 더 큰 경제적 재앙이었다고 합니다. GDP가 절반, 반토막 나고 소련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63세에서 57세로 팍 줄어들고, 그러니까 자유와 번영을 준다 그러는데 우선 번영이 완전히 깨박살이 납니다. 근데 이게 왜냐하면 미국의 돈 가진 자들이 러시아라는 신천지에 들어가서 마구 해먹은 거예요. 그래서 93년부터 97년까지 러시아 주식시장이 전 세계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 시장이었다고 그래요. 그야말로 돈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러시아 내에 올리가르히, 소수 금권 세대, 이게 생겨난 겁니다. 그 대신 대다수 국민들은 완전히 이 파탄에 빠지게 맙니다. 그래서 솔제니친도 엄청나게 이때 분노했고, 시골의 한 소녀에게 21세기, 그러니까 그 뒤에 얘기죠. 2000년대에 들어서 21세기를 맞는 느낌이 어떠냐 그랬더니, 지금 21세기 말할 때가 아니다. 지금 러시아에서의 삶은 19세기로 돌아갔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가 파괴된 거예요. 어떻게 파괴됐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9년부터 민주주의가 이 자생적 노력에 의해서 도입이 됐는데, 지금 말한 이 쇼크 테라피, 충격요법에 의한 시장경제 도입, 민영화, 가격 자유화, 규제 철폐, 이런 것들이 대다수 러시아 사람들의 삶을 그야말로 파탄시키다 보니까 93년도까지만 해도 러시아 의회가 민중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92년도에는 시장경제를 하면 우리한테 번영이 온다니까 전권을 옐친한테 준 거예요. 92년부터 해봤더니 완전히 러시아 경제가 파탄이 됐어. 그래서 러시아 의회, 러시아 사법부 이런 데서 옐친의 일방적 신자유주의 경제 도입을 규탄하고 반대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옐친은 1993년 10월 달에 군대를 동원해서 러시아 의회를 포격합니다. 그야말로 포를 가해요. 최소한 몇백 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500명 이상이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옐친이 자유주의 시장경제, 신자유주의 경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파괴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뭐라고 그랬냐? 잘했어. 시장경제가 들어오려면 이게 의회 새끼들 이거 옛날 공산주의 잔재들이야 하면서 박수를 쳐줬다고 합니다. 실제로 클린턴 대통령이 에어포스 원 대통령, 그때 어디 갔을 때인데 에어포스 원 그 대통령 전용기에서 옐친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그래요. 시장경제 열심히 도입해야지. 거기에 거스르는 놈들은 민주주의자가 아니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93년도 말로 러시아 민주주의도 사실상 파괴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90년에 약속했던 나토 동진 약속을 깹니다. 실제로 확정된 거는 이제 96년인데 폴란드, 헝가리, 체코가 나토에 가입했고 99년도에 정식으로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99년 3월 달에 미국을 비롯한 나토가 유엔의 승인 없이 러시아의 형제국인 세르비아의 베오그라드를 무려 78일간 무자비하게 공습하는 걸 보면서 미국에 대한 환상은 완전히 깨집니다. 그러니까 한 예를 들면 92년도 당시에 미국에 대한 호감도가, 러시아 국민의 미국에 대한 호감도가 80%였는데 99년 2000년이 되면 미국에 대한 호감도가 20%, 그러니까 8대2에서 2대8로 역전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유엔의 승인도 없이, 그리고 미국의 안보 또는 유럽의 안보에 아무런 위협도 되지 않는 세르비아의 베오그라드를 포격하는 걸 보면서, 그리고 나서 코소보라는 나라를 하나 만들어내는 거 보면서, 코소보는 세르비아의 한 부분이었는데 그 나라를 떼어내서 하나의 국가를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본스틸 기지라고 발칸반도에서 제일 큰 미군 기지를 만들어요. 이걸 보면서 미국에 대한 환상은 이때 깨집니다. 완전히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1992년부터 1999년까지가 우리가 미국만 따라가면 안보도 지키고 자유도 확 신장되고 민생은 더 좋아지겠네 했는데 완전히 거꾸로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대략 97년, 98년이 되면 98년도에 또 아까 말씀드렸을 때 94년부터 97년까지가 그 러시아 주식시장이 가장 잘 나가는 시장, 그러니까 외국의 투자자들에게는 라고 이제 했었는데 98년부터인가 그 프리마코프라는 아주 탁월한 정치인이 총리가 돼
해가지고 새로운 전략을 내기 시작해요. 야, 이거 미국만 따라가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뾰뚜르 대제 이후 17세기부터 계속 유럽, 미국을 선망했는데 우린 계속 구박만 당한다. 앞으로는 동쪽으로 가야 된다. 중국, 인도, 또 이란하고 뭔가를 해보자라고 했고, 실제로 이 사람이 차기 대통령으로 굉장히 유망했다고 하는데 99년 말에 옐친이 푸틴을 총리로 점지합니다. 왜? 그 90년대에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옐친 집안이 해먹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수사하면 다 가족들 잡혀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KGB 출신의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부시장을 했다가 온 40대의 젊은 친구를 야, 너 내 후계자 해. 그 대신에 나는 건드리지 마. 올리가르히들 건드리지 마. 이 올리가르히라는 거는 민영화 과정에서 러시아의 알짜배기 국영기업들을 다 먹은 놈들이에요. 그것들을 안 건드린다는 조건으로 푸틴을 안 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미국에서 환영했어요. 옐친이 점지한 후계자니까. 근데 이제 푸틴은 나름대로 민족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우선 첫째가 이 인민들의 가난이 너무 이 큰 문제다, 빈곤이 문제다 해서 경제를 살리면서 이제 안보 문제를 챙기기 시작해요. 우선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2003년도에 일어난 유명한 사건인데 미하일 호도르코프스키라고 올리가르히예요. 그래서 이제 그 러시아 국영기업들을 많이 이제 해 먹은 놈인데 유코슬라가 굉장히 큰 석유 기업이 있습니다. 그 러시아의 이 민영화 과정은 사실은 1973년도에 일어난 칠레의 신자유주의 개척자죠. 그거의 재판이라고도 말하는데 특징이 뭐냐면 적어도 국영기업을 외국인한테는 안 줬어요. 러시아 공산당 간부들이 가졌어요. 그래서 그 민영화 과정을 옐친 시대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국유재산을 둘러싼 거대한 내전이었어. 그리고 그것을 먹은 놈들은 왕년의 공산당 간부들이었어. 그래서 두 개 공산당 간부들이 먹은 거예요. 머리 좋은 놈들이 미국이랑 붙어서. 그 미하일 호도르코프스키가 그 유코스라는 국유기업을 미국 놈들에게 넘기려 하는 거를 보고 푸틴이 잡아넣습니다. 어떤 명목을 붙여가지고. 그래서 서방에서는 난리가 납니다. 독재자라고 막. 근데 제가 보기엔 국가 자산을 지켜야지.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미국이나 서방에서 푸틴을 경계하기 시작하고 대략 2006년이 되면 미국 언론에서는 푸틴을 사실상 적대하기 시작합니다. 이 올리가르히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서방에서는 푸틴이 들어오면서 올리가르히가 됐고 민주주의가 파괴했다고 그러는데 그 주범은 다 옐친입니다. 올리가르히는 옐친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미 잘 잡았고 서방으로 튀었어요. 그걸 푸틴이 그 권력고지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1993년도 10월 달에 민주파 의원들과 시민들이 저항을 했으나 군대를 동원해서 억압을해버렸죠. 그리고 이제 2007년에 이제 민헨 안보회의라는 데에 푸틴이 참가를 해서 처음으로 미국에 대해서 비판적 발언을 시작합니다. 단극 시대라는 게 이상하다. 어떻게 미국 한 나라가 온 세계의 문제들을 다 결정하냐라고 얘기를 했고 2008년 4월 달에 루마니아 부카레스트에서 나토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이때 미국이 과거 소련의 일부였던 우크라이나와 조지아를 나토에 가입시키겠다고 천명합니다. 이 시점이 중요합니다. 2008년 4월 뭐냐? 2006년 11월 중간선거로 이라크 군사모험은 이미 졌다, 실패했다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럼스펠트가 잘리죠. 그리고 이제 이라크 모험은 이 수습 단계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이 대중경제전 하느라고 중국하고 러시아를 못 봤네 하면서 중국 러시아 견제를 사실상 그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첫 단계로 과거 소련 공화국의 하나였던 우크라이나와 조지아를 가입시키겠다고 천명을 합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독일, 프랑스가 격렬하게 반대합니다. 이거는 사실상의 선전포고다. 그러니까 2003년도 이라크 침공 때도 독일과 프랑스는 반대했어요. 그래서 대단히 세게 미국으로부터 비판을 받죠. 우크라이나와 조지아가 왜 중요하냐면 러시아는 육상 세력입니다. 그리고 해상 통로가 별로 없어요. 근데 러시아가 유일하게 우위를 점하고 있는 해상 통로가 흑해입니다. 흑해라는 데는 터키를 비롯해서 불가리아,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조지아 이런 나라들이 흑해를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크림반도를 이제 나중에 푸틴이 결국은 내놓지 못한 건데 우크라이나하고 조지아가 나토로 들어가면 흑해에 대한 러시아의 제휴권은 무력화됩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어쨌든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조지아를 나토에 가입시키려 했지만 프랑스, 독일 등이 격렬하게 반대하면서 일단 그 부분은 유보가 됩니다. 그러니까 포기도 아니고 결정도 아니고 유보가 돼요. 그리고 이제 2010년도에 야누코비치라고 나중에 2014년도에 잘리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서 조금 교착 상태가 가다가 이제 2014년도에 마이단 쿠데타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그 크림반도를 푸틴이 합병해버리면서 이제부터 2014년부터는 미국과 나토가 대결 상태로 들어간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2010년도에 다시 당선이 됐는데 어쨌든 우크라이나도 자신들의 안보를 지키면서 경제적 이익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이제 유럽연합에서 우크라이나를 계속 꼬십니다. 유럽연합으로 들어오라고 여러 가지 당근을 제시하면서 유럽연합 들어가면 이제 시장이 열리잖아요. 뭐 기술도 들어오고 자본도 들어오고. 그런데 우크라이나를 뺏길 수 없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하고 이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있어야 이제 러시아가 좀 경제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데 해서 굉장히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러시아가 내건 조건은 뭐냐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유럽연합이 3자 경제연합을 맺자. 그러면 다 윈인 아니냐라고 제시를 했고 반면에 유럽연합 쪽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그건 안 돼. 러시아 아니면 유럽연합 둘 중에 하나 결정해.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마이다 쿠데타의 원인이 됩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안보 문제를 둘러싼 나토와 러시아의 갈등이 점점 커지다가 2008년도에 우크라이나를 나토로 진영으로 끌어들이려는 노력,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2014년도에 마이단 쿠데타로 이어지면서 여기에 대해 푸틴이 크림반도를 합병하면서 미러는 사실상 대결 상태로 들어갑니다. 대결 상태에 들어가면서 미국은 강력한 경제 제재를 했고 그 반동으로 러시아는 중국과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편 러시아 동남부 도네츠크, 루간스크라는 러시아계 주민이 많은, 그러니까 러시아계 주민이 우크라이나에서는 소수민족이었죠. 이 돈바스의 러시아계 주민과 중앙정부 간의 내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내전을 막기 위해서 2015년 2월 달에 민스크 협정이라는 게 맺어져요. 독일하고 프랑스가 중재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정부, 그리고 돈바스계 주민이 참여해서 맺은 겁니다. 뭐냐? 돈바스계 주민의 자치권을 확대하겠다. 즉 러시아를 공용어로 쓴다든가 러시아 문화를 유지해라. 그리고 나름대로 그 지역 내의 일은 너희들이 결정해라. 연방화하자라고 했는데 그냥 협정만 맺고 이건 유엔에서도 사실은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안 지킵니다. 끝까지 안 지킵니다. 그러면서 계속 전쟁이 나서 2021년 말이 되면 대략 14,000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열심히 군사 지원해가지고 대략 70만 병력의 대군으로, 그러니까 유럽 전체에서는 터키 다음으로 강력한 군사대국으로 만들면서 2021년도에 나토와 유럽, 우크라이나 간에 어마무시하게 많은 군사훈련이 계속되고 심지어는 이제 우크라이나에 미국의 핵미사일이 배치될 조짐을 보여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러시아로서는 참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2015년부터 2022년 2월까지는 그런 대결 상태가 점점 커졌다는 거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2022년 2월 24일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도발되지 않은 전쟁이라고 말하지만 이미 2008년도부터 계속 해온 거예요, 사실. 그래서 결국은 2022년 2월 24일 날 특수 군사작전, 즉 그때의 명목은 푸틴이 내건 명목은 우크라이나 동남부에 있는 러시아계 주민들, 돈바스의 러시아계 주민들을 지키고 더 중요하게는 우크라이나를 탈군사화, 중립화 시켜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군사 능력이 커지고 있어요. 커진 군사 능력으로 나토에 가입한다고 그래요. 즉 다시 말하면 나토의 대러시아 최전선 기지가 되는 거죠. 거기에 미국의 핵미사일이 들어앉으면 늦어도 10분, 빠르면 5분 만에 모스크바를 타격한다고 그래요. 이거 도저히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사실은 우크라이나에게 협상을 강요하기 위해서 약 15만 내지는 17만의 병력을 동원해서 들어간 겁니다. 그 뒤에는 이제 바로 들어가자마자 이미 2022년 3월 달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종전 또는 이 탈군사와 중립화에 관한 논의가 있었지만 다 미국과 서방이 막았고 3년 동안 싸웠습니다. 3년 동안 열심히 싸우는데 결과는 뭡니까? 러시아가 이긴 거예요. 이미 2022년부터 이건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과 나토가 실제적으로 이 전쟁을 일으킨 것이고, 그리고 미국의 목표는 뭐냐? 러시아를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완전히 찌그러뜨리겠다, 약화시키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국을 손보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러시아는 뭐냐? 작게는 돈바스계 주민들을 지키고 더욱 중요하게는 이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에 대한 안보 위협이 되지 않도록 만들겠다라는 거였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뭐였습니까?
나라의 주권과 안보를 지키고 서방 진영에 가입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지금 드러난 거 보십시오. 러시아 안 졌죠?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는 더 미착했죠? 즉 나토는 이미 진 겁니다. 미국도 진 겁니다. 우크라이나 안보와 주권을 지키고 서방에 가입하겠다. 안보 개판됐습니다. 뭐 거의 100만 가까이 죽었다고 그래요. 수백만, 뭐 1000만 가까운 사람들이 외국 나갔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번 헥세스라고 미국 국방장관이 야, 영토 러시아가 가져간 영토 못 찾아. 포기해. 나토 들어올 생각하지 마라. 끝난 겁니다. 사실. 그리고 유럽은 3년간의 전쟁 동안 러시아를 징벌하겠다며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스스로 금지하면서 경제가 완전히 파탄났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와 유럽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됐고 러시아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승리자가 됐고 미국이란 나라는 굉장히 세계의 왕년의 패권 국가라서 이 카드가 많으니까 러시아랑 화해하는 대신에 경제 제재 풀어줄게 하면서 지금 타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국의 더 큰 목표는 이번 러시아와의 화해를 통해서 러시아와 중국, 러시아와 브릭스, 러시아와 북한, 그러니까 러시아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건데 그건 물론 두고 봐야 되죠. 그런데 전쟁을 일으키기까지는 미국이 계속 우크라이나와 막 유럽에 대고 막 저 러시아 전제군주놈 나쁜 놈 깡패 별소리를 다 하면서 전쟁을 일으켜 놓고 그리고 3년이 지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니까 나 이제 화해할 거야. 180도 표변했죠. 영어로 이제 about face라고 그러는데 완전히 이제 속된 말로 쌩깐 겁니다. 쌩까면서 유럽과 우크라이나는 그야말로 고아 신세가 된 겁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미국 놈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해방 후에도 그런 말이 있었죠. 미국 놈 믿지 말고 소련 놈에게 속지 말자. 일본 놈 일어난다. 조선 사람 조심하자. 지금 그런 시기가 또 온 겁니다. 사실. 그래서 미러 관계가 다시 정상화 또는 회복된다는 거는 다시 말해서 단극 시대가 지금 다극 시대로 가고 있다. 그 다극에는 미국, 중국, 러시아, 브릭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단극 시대에 대단히 큰 경제 안보적 혜택을 누렸어요.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이 바뀌고 있는 국제 상황의 판을 제대로 읽고 있느냐. 그리고 해방 때와 다른 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한 10몇 번째 들어가는 군사적으로는 5, 6이라고도 하고 경제적으로는 최소 12, 13이 된다고 하고 실제로 민주화 산업화를 이뤘고 대단한 능력을 가진 국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처럼 한미일 군사협력하고 우크라이나에다가 포탄 보내주고 이런 짓 하다가는 유럽 꼴 난다는 거죠. 그런 것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제가 오늘 대략의 쭉 과정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지금 대략 화해, 추종, 갈등, 대결, 전쟁에서 다시 화해로 미국과 러시아 관계가 바뀌어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 바뀌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국제 질서도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미러 관계는 2차 대전 후에 세계 질서를 규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었어요. 이게 냉전 종식일 고비로 바뀌었다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지속 가능한 평화의 시대가 왔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전쟁이 계속되면서 지금 미국의 패권이 더 빨라지는 시기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한 1989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미러 관계가 화해에서 러시아의 대미 추종에서 미러 간 갈등 그리고 대결 그리고 전쟁 그리고 이제 다시 화해로는 이 과정을 좀 찬찬히 들여다볼까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화해 얘기는 대략 했기 때문에 예일친 시대에 미국을 따라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도입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대파탄으로 끝났는가 그거를 두 차례로 나눠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